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설악산 등 강원 산간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 속에 농민들은 미처 끝내지 못한 막바지 가을 거지를 서두릅니다. 두툼한 겨울옷을 껴입고 모닥불까지 피웠지만 환기가 옷 속을 파고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절의 변화는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에서도 계절과 기상 변화 때문에 패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초 유럽 대륙을 장악한 나폴레옹은 러시아 정복을 위해 원정에 나섰지만 계절 변화에 따른 전술적 판단을 잘못해 결국 전투에 패한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대사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미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의 주제가 나폴레옹이라는 것을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나폴레옹 하면 제1통령, 황제, 개혁가, 위대한 정복자 등 정말 화려한 수식어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 화려했던 나폴레옹이었는데 오늘은 그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가요? 나폴레옹의 좀 안타깝게도 오늘은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하면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러시아 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 정복을 꿈꿨나요? 원래는 나폴레옹은 이 무력으로 영국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팔가 해전에서 무력으로는 영국을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는 이 대륙 봉쇄령을 발의를 해서 이 영국을 좀 굶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랑 영국이랑 교역 양이 상당히 많았고요. 러시아는 경제 기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제대로 실행을 해서 영국과 교역을 끊으면 사실상 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건 영국보다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건 경제적으로 풀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힘을 보여주자. 영국을 치든지 러시아를 쳐야 되는데 대륙에 붙어있는 러시아를 쳐버리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프랑스군 휘하에는 프랑스군 정예 병력도 있었지만 이 연합국인 독일, 폴란드 이런 국가들에서 병력들을 다시 또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만 명 정도의 대병력을 차출을 했고요. 이 중에 45만 명이 러시아 땅 안으로 진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나폴레옹이 그래도요, 아무리 우리가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프랑스의 영광을 가져다 준 사람인데 준비 없이 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철저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 원정하면 자꾸 실패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시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원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스스로도 이건 정말 나밖에 할 수 없다. 뭐 이런 뭔가 좀 뿌듯함을 가진 그런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또 은근히 그런 거 좋아하잖아. 나니까 돼. 그래서 1812년 1월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급이죠. 러시아 땅에 들어가려니까.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40만 명이 50일 먹을 식량을 준비해라. 근데 그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가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지는 분량이 절반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상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20만 명이 2달간 먹을 밀가루를 6,000대의 마차로 운송한다. 근데 여기에는 호송 병력 플러스 말먹이까지 포함이 돼요. 가면서 먹죠. 너무 아무리 천재라도 이게 너무 규모가 방대하니까 되질 않아요. 사람 모으는데 이게 문제는 게 전 유럽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연기가 돼가지고 원래 5월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6월에 출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6월까지 연기가 됐었군요. 그럼 당시 전투 양상은 어땠나요? 최초 러시아군 사령관은 바클라이 톨리라는 분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게 러시아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단 최초의 사령관이 돼서 몰려오는 프랑스 대군을 상대를 하려고 하는데 휘하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0만이 조금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네. 그렇죠. 게다가 정예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병력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됐다고 아이고야. 해요. 그래서 드톨리는 전략적인 후퇴를 하게 되죠. 이게 기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부 기록에 보면 전략적인 후퇴라기보다는 프랑스군이 너무 빨리 와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도망간 거네요. 도망간 거를 좀 세련된 말로는 전략적인 후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략적인 후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오해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루머가 돌았냐 하면 이 외국인인 톨리 장군이 나폴레옹하고 짜서 러시아를 통째로 그냥 주려고 한다. 내주려고 한다. 예. 자꾸 후퇴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황제가 전투를 해라 계속 압박을 하죠. 드디어 이 스모렌스크에서 첫 번째 이 양국의 이 군대가 격돌을 합니다. 거의 개전 2달 만에 이 두 나라 군대가 본격적으로 전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 이겼다 이거는 사실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양쪽 다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이제 다시 러시아군은 후퇴를 합니다. 또 후퇴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톨리를 사령관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령관을 교체를 합니다. 러시아군이. 그래서 새로 사령관이 된 분이 쿠투조프라는 사령관입니다. 야, 이건 딱 러시아 이름이네. 그죠?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드톨리 장군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분이 했던 전략적인 후퇴를 굉장히 저거는 사실은 전술적이지 않아. 저거는 잘못됐어. 라고 공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가 사령관이 되니까 후퇴 말고는 뾰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계속 후퇴를 합니다. 그래도 그게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맞아요. 안 그럼 자존심 상해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 후퇴를 하다가 보로디니라는 곳에서 양국의 군대가 다시 한번 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투가 좀 크게 벌어지고요. 그래서 양국 모두 좀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어차피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직접 통치하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협상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시키려고 했던 건데. 왕 나와? 그렇죠. 그러려면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야 된다 해서 하는데 사실은 많이 죽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선멸은 안 되고 다 빠져나가요. 계속 어느 한 구멍으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한계는 러시아의 지형과 전쟁의 규모가 당시에 그 과학기술이나 이런 수준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던 거죠. 근데요, 사실 아무리 포웨이 선멸에서 충격을 줘서 협상을 끌어내는 나폴레옹의 전략은 실패했지만 분명한 건 이기고 밀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폴레옹은 계속 쭉 러시아 안으로 진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그럼 밀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모스크바 뭐 여기까지도 가요? 가죠. 근데 이게 이제 충격인데 보로디노 전투에서 패전하고 쿠투조프는 모스크바도 포기하자 그래요. 포기하자. 근데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자기 세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파리를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열에 턱 포기했는데 아무튼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할 줄 알았는데 모스크바를 비우고 나가버린 거예요. 협상을 안 하고. 네. 그러니 도시를 확 불질러 버리네. 모스크바 전체를요? 그 러시아 사람 마인드는 확실히 달라요. 화끈하네요, 그냥. 아니 근데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청야 전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했던 전술이 청야 전술이 맞고요. 청야 전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적에게 그 어떤 보급품이 될 만한 걸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겁니다. 뭐 식량 한 톨, 물 하나 남겨주지 않는 거죠. 근데 청야 전술도 방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전술이긴 하지만요.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도 다 주고. 그렇죠. 이 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들이 가진 전 재산을 어떻게 보면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같은 데 청야 전술은 적하고 자기 백성하고 적을 같이 굶겨 죽이는 작전이에요. 근데 이 청야전이라는 게 꼭 러시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모렴치하고 몰지각한 행동을 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쓰였던 전술이잖아요. 그럼요. 뭐 동서고금 다 썼던 전술이고 심지어 고구려, 고려, 조선 시대에서도 이 침략군을 맞아서 썼던 전술입니다. 네.
네, 그럼 나폴레옹은 굉장히 허무했겠어요. 모스크바가 완전 황무지처럼 변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스크바에 이 진입을 해서 나폴레옹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상상했고 생각했던 거랑 틀리죠. 황제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많은 전리품도 없고, 그리고 식량도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 입장이 좀 애매해졌고 식량은 떨어져 가고, 사실은 러시아 원정을 굉장히 반대한 정말 좋은 참모들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휘하에는. 그래서 그 참모들이 계속 우리 이제 철군해야 됩니다. 철군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조언을 했는데 네. 나폴레옹이 그 전까지는 그런 조언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네네.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뭔 귀신이 씌었는지 이 사람이 그걸 잘 듣질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의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네. 모스크바에서 딱 35일을 머무르는데 네. 알렉산더 1세는 이제 협상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왜 이랬냐가 지금 궁금한 거죠. 네. 이것도 뭐 본인이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너무 큰, 좀 도박에 비유하면 너무 큰 베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야. 좋아, 끝까지 버틸 거야. 여기서 이제 판단 착오인데 결국은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일주일만 먼저 후퇴를 했어도 몇만 명은 덜 죽었어요. 있다가 하여간 끝까지 버티다가 들리는 말에는 이렇게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뭐가 어깨에 툭 떨어졌대.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눈발이더래요. 아차, 애들아 가자 뭐 이랬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자. 이건 안 되겠고. 그때 바로 빼자. 이게 망설이 있는 거죠. 이걸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영국을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나폴레옹은 영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린다. 이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교육이 많은 러시아를 장악해야 했다. 나폴레옹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오른다. 원정군에 밀린 러시아군은 군수물자를 모조리 태우고 모스크바를 떠난다. 나폴레옹이 점령한 텅 빈 모스크바에 겨울이 찾아오고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 진격보다 더 힘든 게 철수잖아요. 철수할 때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거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 나폴레옹이 생각하는 건 보급로를 초토화시키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그런데, 우리 고려 거란 전쟁 때도 그런데 온 길로 못 돌아가요. 이미 거기가 초토화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새 길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온 길로 굶으면서 갈 거냐, 새 길로 갈 거냐. 그래서 새 길로 갑니다. 그래서 말로야 슬레비치라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서 러시아군하고 만나요. 아이고야. 여기서 격전이 벌어져요. 근데 생각보다 프랑스군이 이미 사이가 다 떨어진 거야. 제대로 못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나폴레옹 하면 죽을 뻔해요. 또 이 천하의 나폴레옹이 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번 죽을 뻔하니까 돌아가자 그래요. 전의 길로 다시 가자. 원래 길로. 그래서 스몰렌스크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계산상으로는 뭐 10만인가 20만인가 엄청난 물자 집적소가 있었는데 갔더니 생각처럼 많지 않아. 이미 다 털어먹었고. 그래서 스몰렌스크에서 원래 나폴레옹이 좀 쉬려고 했는데 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11월 4일인가 5일쯤인데 그때부터 이제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고 이제 온도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몰렌스크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떠나자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죽음의 행군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뭐 이게 그때 이렇게 자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술하러 들어가는 분이 내가 과연 눈 뜨고 돌아 나올 수 있을까? 같이 덮고 자면 누가 눈을 뜰지 모른대요. 4분의 3이 아침에 보면 시체가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사실 저도 그 외국에 갔을 때 국립박물관에 있던 프랑스군 후퇴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날씨가 혹독하긴 혹독한가 봐요. 12월 6일 정도가 되니까 진정한 러시아의 겨울이 와요. 날씨가 기온이 38도로 영하 38도로 떨어져버려요. 이 영하 38도 우리가 생각해도 춥잖아요. 이 러시아의 38도는
땀을 흘리면은 치명적일 정도로 추운 겁니다. 어는 거지 바로. 그렇죠. 땀을 흘리면 땀이 말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땀이 얼어버리면 체온이 그냥 동상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 추위와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굶주림에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프랑스군은요. 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10,000명 이상이 동사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근데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병 걸리면 제일 반가운 군대가 어디겠어요? 러시아지. 그렇지. 이거 놔뒀겠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러시아군 뭐 하고 있었어요? 쫓아오죠. 이게 이제 스몰렌스크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 베레지나 강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타격 지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거든요. 네. 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강 건너편에 러시아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뒤에서는 쿠투조프가 본대가 쫓아오고 위에서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삼각 쪽으로 압박이 되는 진짜 거죠. 선멸전이 시작되네. 그렇죠. 이거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나폴레옹이 네. 여기서 전투 본능이 살아나가지고 오. 여기서 한번 그래도 멋있게 합니다. 오. 그래서 나폴레옹 휘하에 가장 잘 싸우는 장군들 몇 명이 맹활약을 해요. 네. 한 명이 좀 이쪽을 막고 한 명은 이제 아래쪽으로 양동 작전을 하죠. 그래서 원래 다리가 있던 지점을 건널 것처럼 하니까 러시아군이 글로 몰려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농부한테 꼬셔가지고 여울목을 찾아내요. 여기를 400명의 공병이 물속에 들어가서 하룻밤 뒤에 다리를 놓습니다. 와, 대단하다. 걔들은 나중에 거의 다 얼어 죽었고 아이고야. 어떡해. 아니면 중간에 또 포격을 하니까 다리가 부서지잖아요. 네.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포탄을 맞으면서 고쳐가지고 이 애들은 거의 전사하는데 얘들이 그냥 다리를 놔요. 그랬더니 다리를 놓자마자 이제 정예부대 2개가 건너가서 쳐서 러시아군 공격해 오는 걸 막고 네. 그 사이에 본대 건너가고 그다음 후위 부대가 막고 공병은 죽어가면서 다리를 계속 보수하고 완전히 영화 같은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탈출을 하는데 네. 여기까지 뭐 그럭저럭 멋있었는데 네. 4만 명의 이 나고병들. 나고병들은 안 움직여. 그냥 생명줄을 놨네 그냥. 네, 맞아요. 포로가 그거.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쟁터를 직접 가보시면은 이 사람이 군인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요.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모든 걸 정말 놓게 돼요. 그래서 전투 의지 그런 것도 없고요. 삶에 대한 의지조차 없을 것 같아. 내려놔요. 그야말로 그냥 전투는 전투고 상황은 상황이고 자기는 그냥 못 가겠다. 서 있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이탈하는 거예요. 예. 뭐 삶의 의지니 뭐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육체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4명의 장군들의 힘에 힘입어서 파리로 이제 탈출을 성공한 건가요? 여기 마지막에 12월 5일 날에 나폴레옹이 이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기가 먼저 튀어요. 깃발도 다 태우고 너희들은 빠져와라 그러고 나폴레옹이 먼저 갑니다. 나폴레옹이 떠나자마자 병사들이 그냥 얼어 죽어요. 결국 러시아 원정 뭐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마는 프랑스 연합군의 참담한 패배죠. 그래서 이게 추정치긴 한데 모스크바까지 갔던 20만 명 중에서 2만 5천 명 정도만 살아온 거죠. 근데 걔들 중에 아마 불구되고 이런 거 따지면 거의 정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나 막강한 존재였던 이 나폴레옹과 프랑스 대군의 참혹한 결말을 확인해 봤습니다. 나폴레옹의 이 러시아 원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폴레옹을 뭐 나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바닥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그 성공 스토리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 있는 건 맞는데 사람이 어느 건가를 성취했을 때 자기가 기존에 성취했던 것과 그 다음의 일은 달라요. 근데 나폴레옹도 그 선에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자꾸 헛된 판단을 내리게 돼요. 사람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영웅이 안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무적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이 뼈를 깎는 노력과 이 좋은 참모들을 기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원정에서는 이 좋은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하지를 않았죠. 네. 그래서 결국 많은 피해를 봤고요.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혼돈을 통제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네. 그런데 러시아 원정에서는 나폴레옹이 그 혼돈을 만든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 전쟁엔 졌고요. 네, 나만이 바꿀 수 있어, 나만 따르라 했던 이 오만과 아집이 나폴레옹의 최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이를 주변으로부터 메꿀 줄 아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지도자겠죠.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도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 자리였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뉴스메탈의 전쟁과 사람은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